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8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중에 결론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권 의원 구속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죠? 네, 오후 2시 시작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심사가 8시간째 접어들었습니다.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조금 전 오후 6시 40분쯤까지 4시간 반 정도 진행됐는데 권 의원은 종료 뒤 취재진에 잘 설명했다고만 답하고 말을 아꼈고 이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특검에 의해서 구속심사를 받는 첫 사례입니다. 혐의를 거듭 부인해온 권 의원은 앞서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 이재명 정부 특검 수사도 거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후 언론에 공개한 구속신문 최후 진술에서도 특검이 객관적 물증 없이 진술을 근거로 구속을 시도하고 있고 유죄로 결론을 내려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이에 맞서 구속심사위에 수사팀장 등 검사 3명을 투입한 특검은 법원에 160여 쪽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PPT 130여 쪽을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쯤 나올 전망입니다. 예,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고요. 자, 이준엽 기자, 구속영장에 담긴 권 의원의 혐의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때 권 의원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아 실제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서 도와줬고 국정을 농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비서관을 통해서 공범에게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다는 내용도 구속영장에 담겼습니다. 권 의원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통일교의 대선 경선이나 전당대회 경선 개입, 권 의원의 추가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이준석 의원이나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에 연루된 추경호 의원 등 3특검의 야권 정치인 수사 동력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의 소환 통보에 3차례 불응한 한 학자 통일교 총재가 내일 특검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강제 조치까지 시사했던 특검은 한 총재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의 3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던 한 학자 통일교 총재가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특검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면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통일교 측의 이 같은 입장은 특검의 관련 브리핑이 진행된 직후 나왔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입장이 여전하다며 자진 출석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총재가 자진해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한다면 조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했던 특검이 자진 출석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자 통일교 측이 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일교 측이 입장을 내고 얼마 뒤 특검은 한 총재가 자진 출석하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스스로 소환일을 정한 한 총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수사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도 있지만 한 총재가 통일교 의혹 규명의 핵심 인물인 만큼 실익을 따져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을 향한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의혹에 연루된 전 통일교 간부와 권 의원에 대해서도 한 차례 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번에도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으로 들어가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내려가면서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소나타 가격이 토요타의 캠리보다 더 비싸졌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는 여전히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홈페이지에 적힌 준준형 세단
소나타 2025년형의 가격은 26,900달러입니다. 한미 FTA 덕분에 2.5%의 자동차 관세를 면제받아 미국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한국산 자동차에 품목관세 25%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단 현대차는 모든 비용 부담을 떠안고 소비자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We will always remain competitive and there are no plans to raise prices in the United States at this time. 대신 현대차 그룹은 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듯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품목관세 부과 직전인 지난 3월부터 6달 연속 하락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7월 말 체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자동차 품목관세 15% 인하를 약속했지만 대미 투자 패키지 등을 두고 양국의 줄다리기가 이어지자 미국은 모든 협의가 끝난 뒤 자동차 관세를 낮추겠다고 미루면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넉 달 넘게 관세 부담을 감당해온 현대차 그룹도 이제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품목관세 25%가 모두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경우 소나타 한 대 가격은 33,625달러까지 높아집니다. 우리보다 앞서 15%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 토요타의 인기 모델 캠리는 현재 28,400달러. 관세를 모두 반영해도 32,660달러 수준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가격이 강점이었던 소나타는 이제 캠리보다 1,000달러가 더 비싸져 경쟁력에서 뒤지게 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대미 관세로 매달 각각 4천억 원과 3천억 원 규모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5% 관세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현대자동차는 현지 시간 18일 뉴욕에서 열리는 인베스터 데이 행사에서 앞으로의 전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이 크게 손해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경험은 처음이라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분명하다면서도 시한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건 돈을 벌러 가는 거지 퍼주러 가는 게 아니라며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일 중국을 찾아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합니다. 그간의 관례대로라면 왕이 부장이 방한을 할 차례인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중국 관영지는 미국의 압박에 한국이 균형 외교로 돌아섰다며 함께 일방주의에 맞서자고 반겼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 베이징을 찾는 조현 외교부 장관. 중국의 외교사령탑 왕이 부장과 회담합니다.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방중했던 만큼 이번엔 왕 부장이 방한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순서나 격식은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应中共中央政治局委员外交部长王毅邀请，韩国外长赵显将于9月17日访华。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조 장관이 관례를 깨고 중국에 먼저 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의 관세와 투자 압박 탓에 한국이 균형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한미 경제 무역 마찰에 대한 완충을 모색하자고도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또 조 장관의 이번 방문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한 사전 준비 성격이라고 짚었습니다. 자유무역 체제의 수혜자인 한중 양국이 일방주의와 보호무역 확산에 맞서 협력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방한의 장애물로 꼽히는 혐중 시위를 두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비판 발언도 상기시켰습니다. 일부러 그러더라고. 그 특정 국가 관광에 모욕을 해가지고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예요? 그게 깽판이지. 한미 관계가 흔들리는 미묘한 시점에 관례를 깨고 먼저 찾아온 한국 외교수장의 방문에 중국은 의미를 부여하며 반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법부 개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장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띄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하루 사이 민주당 전체로 확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지연 의혹에 침묵하던 대법원이 사법개혁 움직임에는 반발하고 있다면서 그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기득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사법권 침해라며 집단 반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복 입은 분들의 민낯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거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명백한 정치 개입이니 명분은 충분하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 내란의 시기에 대선 후보를 법원이 스스로 교체하게끔 나섰던 이 상황들만큼 반헌법적 위헌적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초강수를 두는 건 정기국회 안에 대법관 증언과 내란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인질 삼아 고위 법관들을 압박하는 일종의 기선제압이란 해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응 전략도 논의했는데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로 국민적 위기감이 커졌다는 판단 끝에 국회 밖까지 대여투쟁 전선을 넓히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조금 더 강력하게 투쟁하는 게 좋겠다는. 야당은 나아가 사퇴 압박을 고리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정리되는 대로 탄핵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되자 민주당은 정권을 잃자 이성까지 잃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반 이재명 카드로 대국민 여론전과 내부 결속까지 동시에 노리는 분위기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대법원은 내부 분위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법관 대표 회의에서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까지 조직 수장에 대해 거취를 압박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원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의 사퇴 압박에 힘을 싣는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이후 정무수석이 급히 진화에 나선 만큼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기류가 읽힙니다. 다만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이례적인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한 지방법원 판사는 YTN과 통화에서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할 이유가 뭐냐고 되물으면서 탄핵까지 언급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의견을 내는 판사들 대다수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는데 일부는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로 예정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상고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인데 사법개혁과도 맞물린 만큼 정치권 움직임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둘러싼 논란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갈리면서 입장을 내지 못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론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적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우 수석이 재차 선을 긋고 확대 해석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사법개혁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대통령실이 관여해 개혁안을 내고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끝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선임되지 못했습니다. 각 당 추천을 존중했던 국회 관례가 깨진 건데 범여권은 법정에 갈 인물이라고 지적을 했고 야당은 같은 논리면 이재명 대통령도 내려와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내정한 지 2주 넘도록 쳇바퀴만 돌던 법사위에 드디어 간사 선임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여야 목청 싸움은 더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고 특히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실형을 구형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사는커녕 법사위에 있는 자체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이른바 빠루를 들고 문짝을 뜯어낸 건 민주당이라며 증거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박지원 의원은 여당 법사위원이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았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 수행합니까? 빠루를 들었다는 식으로 지금 허위로 퍼뜨리고 있잖아요. 면책특권이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 막 해도 됩니까?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 재판부 설치 움직임까지 더해지며 실타래는 더 꼬였습니다. 입법부가 선출될 권력은 모든 것에 우위에 있다. 나치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 마음대로 만들어서 2차 대전 일으킨 겁니다. 헬기를 안 치고 특수부대를 국회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한 게 나치당이지 누가 히틀러입니까? 본인들이 히틀러당이에요.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은 국회 관례상 간사는 각 당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육선 의원 하신 추미애 의원님, 간사 선임에 대해서 표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의회 독재입니다. 인사에 관한 안건인 관계로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의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에 불참한 가운데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법력권의 10표, 만장일치로 부결됐습니다. 여야 공방 과정에서 나 의원 배우자가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점도 거론됐는데 뜻밖의 망언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추미애 위원장은 회의 직후 국회법에 따라 표결했다고 밝혔고 나경원 의원은 의회 독재의 새 역사를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간사 선임을 유지할 계획이라 당분간 전쟁 같은 법사위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1% 넘게 급등하며 장중 3,450선을 넘었습니다. 닷새 연속 최고점을 새로 쓰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연일 최고점을 찍고 있는 코스피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일 붉은 불을 밝히며 1% 넘게 올랐습니다. 한때 3,452까지 닿았다가 마감 직전 3,450 코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종가 기준 10일거래일 연속 오른 코스피는 특히 최근 닷새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이끈 건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1조 원 넘는 주식을 사들였고 전날 팔자 주문했던 기관도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주문이 몰렸습니다. 시가총액 1, 2위 기업이 각각 3%, 5% 넘게 오르면서 전체 증시도 덩달아 뛰어올랐습니다. AI, IT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하드웨어가 서플라이 체인에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다 사버리는 거죠. 잠시 주춤했던 방산과 원전 관련 종목들도 다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소폭 하락한 850대 초반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큰 변수가 없다면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국내 정책 낙관론까지 겹치며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거센 가운데 해경이 자체 진상조사를 중단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부 기관이 나설 전망인데요. 당시 파출소 근무일지에 휴게 시간을 허위로 적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해경은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나온 가운데 독립적인 외부기관에 조사를 맡기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해경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휘 책임자인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사고 당시 팀장 등 3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이 경사 동료들이 주장한 것처럼 실제로 영흥파출소장이 사고 이틀 뒤 직원에게 함구할 것을 주문하는 통화 녹음이 공개된 가운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이런 말이 있어도 하지 말고 참아야 돼. 괜히 말 한마디라도 하면은 어떻게 살 수도 있고. 이 경사가 숨졌을 당시 파출소 근무일지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경사의 동료들이 밝힌 사고 전날 밤과 당일 새벽 휴게 시간은 6시간이었습니다. 사고 전날 20시부터 사고 당일 봄 2시까지 6시간 휴게를 지시받았고, 하지만 당시 근무일지엔 2개 조로 나눠 각각 3시간씩만 쉬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시간 근무 시 야간에 3시간 이내로 쉴 수 있다는 파출소 운영 규정을 따른 것처럼 일지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이 경사가 사라진 직후 현장에서 구조장비인 동력 서프보드가 필요하다고 무전을 보냈지만 당시 파출소 직원들이 순찰차 예비키를 찾지 못하며 결국 서프보드 투입에 40분 가까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해경의 구조작업과 사건 은폐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어떤 기관에서 진상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고 이재석 경사가 구명조끼를 벗어줬던 남성은 이후 근처 군부대에 발견됐는데 해경의 통신기록상으로 사고가 보고된 지 25분 만이었습니다. 이 경사가 당시 30분 이상 생존해 있었던 만큼 보고만 제때 했다면 이 경사를 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YTN은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가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하다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해경 내부 통신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남성은 사고 사실을 해경 상황실에 보고한 지 25분 만에 근처 군부대 TOD 열 영상 감시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통신 기록에 나온 당시 해경과 군부대의 조치 내용을 시간대별로 보면 11일 새벽 3시 반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는 인천해양서 상황실에 갯벌 고립자와 이동하던 이 경사가 연락이 두절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처음 드론 순찰대가 갯벌에 사람이 있다고 신고한 게 새벽 2시 7분, 이 경사가 고립된 남성을 만나 구명조끼를 벗어준 게 2시 56분쯤인데 이때를 지나 이 경사 위치를 놓치고 나서야 상황실에 알린 겁니다. 해경은 곧장 헬기와 구조대, 구조함정 출동을 지시한 뒤 고 이재석 경사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기지국과 GPS 위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뒤이어 근처 군부대에 TOD 감시 협조를 요청하고 경찰과 소방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새벽 3시 55분 군부대에서 해경에 꽃섬 인근에서 한 명이 TOD로 관측됐다고 전파했습니다. 상황실 보고 25분 만이었습니다. 8분 뒤인 4시 3분에는 식당 근처 해상에서 한 명이 수영 중이라며 더 상세한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후 해경과 군부대의 긴밀한 소통 끝에 남성은 4시 20분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상황실에 보고하자마자 다각적인 공조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찾으려고 대응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게 큰 문제라고 봐집니다. 사고 당시 드론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이 경사는 남성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준 뒤에도 30분 이상 물에 떠 있었습니다. 일단 얘가 얼마나 생존을 하려고 버텼는지 일단은 시간을 러닝타임을 다 보자. 그 결과 최소 30분 이상이었습니다. 상황실 보고가 더 빨리 이루어졌다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이 경사를 구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이 또 불발됐습니다. 오늘은 좀 달랐던 게 추미애 위원장이 안건으로 직접 상정을 하고 표결까지 붙여져서 결국은 부결이 됐죠.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원래 이제 교섭단체 간사 선임은 각 교섭단체가 지정한 그런 간사를 관례적으로 임명한 호선하는 방식으로 임명을 해왔는데 이렇게 의안으로 상정해서 무기명 비밀투표까지 상임위에서 거치면서 간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글쎄요, 제 기억에는 좀 처음 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고 그만큼 이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랄까요, 대립이랄까요, 이게 이제 계속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나경원 의원은 아마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될지, 또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피로도나 또 비판적인 생각들도 있는데 뭔가 좀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소모적이고요. 오늘도 결국에는 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벌이다가 또 법사위가 파행되고 윤리위까지 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별로 이게 실익이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 개인도 그렇고 그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제 내란몰이 공세 이른바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표결에 불참을 했고 총 투표자가 이제 10명이 참여해서 모두 이제 부결표를 던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범여권의 구조가 과반이 넘으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이거 이제 의안 상정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국회 출입 기자도 했고 여러 오랫동안 거쳤습니다만은 상임위에서 저렇게 기표소가 등장한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임위라는 게 저렇게 기표소, 그러니까 기표소가 등장했다는 건 이제 인사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무기명 비밀 투표라서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추미애 위원장이 제가 보기에 꼼수를 동원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권의 총 지역, 그러니까 뭐 조국 혁신당까지 포함해서 과반이 넘는다는 걸 상정해서 그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이걸 차라리 의안으로 해가지고 붙여서 과반으로 표결해가지고 아예 이걸 정리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의 복원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렇게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걷어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난 11일 날 송원석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합의한 것 중에는 이 간사 합의 선임안도 있었어요. 있었던 게 이게 파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다시 원점이 된 건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상 어찌 보면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책임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때 합의한 사안들이 파기됨으로써 결국 이렇게 파행을 빚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치의 복원으로 해야지 아니 상대가 합의한 상대 당이 선임한 간사를 바꾸라고 얘기하면은 그 상대당은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정치가 아니라 그건 사실은 어찌 보면 폭력에 가까운 건데 저는 이 부분은 물론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소모적인 건 분명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합니까? 이건 여당이 힘을 가진 사람이 조금 양보하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아닌가요? 자, 오늘 이렇게 법사위가 표결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민주당 박지원 의원하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간사하지 마세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얘기하는데 하지 마세요. 저는 뉴욕에 오실 때부터 봤어요, 박지원 선배님. 그만하세요. 그렇게 시키고 싶으면 장경태란 말처럼 당대표를 시켜드리세요, 당대표. 아니 생각해봐. 얼마나 억울해.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왜 여기 와서 그러는 거야? 시키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망신당하고 이거 해서 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박지원 사모님은 뭐 하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박규택 실수했어. 박규택 완전히 실수했어. 정말 여쭤본 겁니다. 심합니다. 지나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법사위 소란이 정말 이어폰으로 저는 꽂고 들었었는데 정말 볼륨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오늘.
지금 보신 것처럼 박지원 의원이 간사하지 마라.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지 않냐 하니까 이제 곽규태 의원이 사모님 뭐 하십니까? 물었고 박 의원은 돌아가셨다. 하면서 이제 양측의 언성이 높아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볼썽사나운 모습이 또 벌어진 건데요. 저는 박지원 의원의 그 지적, 남편이 법원장인데 이해충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지적은 저는 할 만한 지적이고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초에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서 부적절하다라고 민주당이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이유가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내란에 동조했고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뭐 체포영장 막으려고 관저 앞에 갔고 뭐 그런 등등의 이유에다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기소돼 있고 뭐 한 등등의 이유가 등장했지만 그보다 사실은 더 문제가 저 이해충돌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가족이 어쨌든 피감기관이지 않습니까? 피감기관의 장이잖아요. 춘천지방법원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법사위 간사 같은 직은 본인 스스로가 맡지 않는 게 저는 바람직하고 이게 이해충돌 논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국회법상 간사를 못 맡을 만한 그런 국회법을 위반한 그런 이해충돌의 문제가 그건 아니지만 정치적 도의적인 차원에서 그 맞지 않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시냐 이거는 본질하고 하등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런 그 불필요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양측 간에 또다시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고성이 오가고 물론 나중에 가서 개인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곽규태 의원을 윤리에 제소하겠다고 오늘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굳이 이 상황에서 간사를 하셔야 되겠냐.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간사를 하면 안 될 이유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보다. 그리고 이게 간사가 무슨 엄청난 보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회 뭐 5선씩이나 된 분이 맡는 것도 관례상 좀 드물기도 하고 계속 이로 인해서 법사위에 저런 소모적 갈등이 반복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아니 국민의힘에 다른 의원이 하시면 되잖아요. 다른 의원이 맡는 거 가지고 뭐 민주당에서 그것까지 문제 삼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명분상 나경원 의원이 맡는 거에 대한 여러 문제 지적이 있고 또 본인이 원인 제공을 했어요. 초선들은 뭐 가만히 있어 함으로써 감정을 건드렸잖아요. 그런 등등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 선임에 반대하는 그 이유들이 하나하나 계속 이제 쌓여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의원 남편 춘천지방법원장이라서 이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그것도 잘못됐고 뭐 곽규택 의원의 발언도 이제 잘못됐고 그 지적을 하셨는데 말이죠. 저는 곽규택 의원의 잘못은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망인이 되신 분, 돌아가신 분, 특히나 이제 부부 사이가 굉장히 그 애틋했다고 하셔서 이제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뭐 책도 내고 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모를 수는 있어요. 사실 뭐 박지원 의원이 부인상을 당했다는 거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어서 하니까 그 사과를 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그거는 곽규택 의원이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 근데 저는 박 의원님과 생각과 조금 다른 게 남편이 피감기관장이면은 그게 이제 물론 이해충돌이고 재척 사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건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은 되는데 그게 간사 선임까지 안 되는 이유가 되기에는 좀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기업을 한다거나 뭐 말하자면 재산과 관련된 뭐 이런 것으로 인한 그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건 모를까? 이거는 그게 아니라 남편이 임명받아서 임명직에 있는 사법부에 있는 한 주요 보직에 있는 분인데 부인이 법사위에 있었는데 간사 선임됐다고 과연 그게 정말로 이해충돌 딱 한 번 국정감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걸 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좀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쳇바퀴 돕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보고 지금 간사 받고 오라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못 들어줘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면은 양보가 아니라 굴종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기국회 때까지만 간사를 나경원 의원이 하고 정기국회가 마치면은 새롭게 간사를 보임한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이거 진짜 벼랑 끝에서 서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양보 못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정기국회 내내 나경원 의원 건으로 법사위 파행될 겁니다. 근데 물론 간사 없이 간사 역을 대행을 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도 그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나경원 의원에게 제한적 시기적인 그런 그 공간을 좀 허용해주고 출구 전략을 찾는 게 양측 간에 그게 국가를 위한 도리가 아닌가 국회의 체면을 살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저는 그게 출구 전략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 답답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문제로 인해서 파행이 되더라도 어쨌든 수에 있어서 다수고 다수의 논리로 어쨌든 법사위를 운영하게 되면
손해는 어쨌든 야당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이제 간사 선임이 굉장히 명분 있는 일이냐, 명분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본인 스스로도 명분을 떨어뜨렸습니다. 게다가 어젠가요?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2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11월 20일이면은 선고가 나는데 만약 간사하다가 선고가 나가지고 뭐 실형이 나온다든지 어쨌든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또 쟁점이 될 거예요.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나 국민의힘이 물러서야 된다. 이거 가지고 다퉈봐야 실익이 없고 일종의 이제 뭐 기싸움밖에 안 되는데 그 기싸움을 해서 얻을 게 뭐가 있냐. 제가 보기에 추미애 위원장 스타일로 절대 안 해줍니다. 근데 절대 안 해주는데 이걸 가지고 자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화도 안 해줄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계속 저런 그 모습을 반복해봐야 지금 소수인 국민의힘이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간사가 없으면은 간사가 없기 때문에 간사 간의 협의 이런 거 없이 그냥 여당이 단독으로 할 것이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그 시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당에서는 법적으로도 이건 안 된다 앞으로.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정기국회 안에서는 다시 이걸 안건으로 올릴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헌정사 처음으로 상임위에서 표결을 한 겁니다. 인사표결을. 그러니까 이게 전례가 없어요. 아마 국회법에도 디테일하게 상임위에서 인사 관련 표결한 것을 다시 뭐 상정할 수 없다. 뭐 이런 규정이 없을 거예요. 결국 이거는 국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관례와 절차를 어떻게 존중하느냐인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논란과 이거는 뭐 서로 간에 정치적 공방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왜 이러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설령 여기에 대해서 여당의 요구대로 나경원 의원을 뒤로 빼고 간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법사에서 그 위원장이 추미애 위원장 이상 할 게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하나의 전선으로 형성한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가 아마 이번 정기국회 주전선이 되는데 여기 안에서 이런 식의 어떤 파행 혹은 뭐 그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여론전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핍박받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입증하기 위해서 아마 계속 관철을 시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주전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사 선임권은 그러니까 의원을 하셨었으니까 보통 이제 상정은 하죠. 상정은 하고 안건으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그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표결은 안 하고 표결 안 하고 뭐 이의 없죠. 이의 없죠. 뭐 이렇게 해서 박수로 그냥 통과시키는 게 관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거를 무기명 비밀 투표하는 건 저도 처음 봤고요. 상임위에서 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더라도 뭐 인사에 관한 사항이 아닌 의안은 기립을 하든지 아니면 뭐 손을 든든지 이렇게 이제 의안 처리를 하죠. 대부분 그리고 상임위는 일반 의안도 표결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합의 처리하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뭐 소수당은 퇴장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투표함까지 갖다 놓고 무기명 비밀 투표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한치도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돌파구를 못 찾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물러서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법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안 된다. 관례대로 안 하겠다. 법대로 하겠다. 이제 그런 주장 같은데 일사부재의 해석 놓고서는 다시 부딪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 사퇴 압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기 의원의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켰을 때 이재명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기, 그리고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조희대는 사퇴를 했었어야 맞죠. 지금도 마지막 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퇴 안 하면은 그럼 탄핵입니까? 저는 뭐 탄핵이라는 건 항상 최종적이고 최후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말한 것처럼 대상임은 명백하고요.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야당 시절 31차례나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다시 연쇄 탄핵 본능을 되살린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앞서서 이제 박상혁 원내수석 부대표의 이제 탄핵 발언까지 이제 들으셨습니다만은
처음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논란에 불을 지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 오늘 또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내란범 윤석열과 또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한통 속이다 주장을 했는데 두 분은 이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그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예. 민주당과 대통령실 간에도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예. 선을 그었고요.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오늘 없었습니다. 물론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이나 조금 아까 나왔던 그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당론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도 당론은 아닙니다. 당내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자칫하면 이게 과유불급이라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정리가 된다는 거는 저는 그게 당의 공식적인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 때문에 일정하게는 지금 내란 재판 관련돼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뭐 재판 지체나 혹은 공정성에 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법원을 향해서 경고하는 정도의 의미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그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뭐 사퇴를 요구하는 건 우리 헌정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야당에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던 적은 있어요. 지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 몰려가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제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더더욱 이제 이게 삼권 분립을 흔드는 요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이걸 계속 이제 뭐 입법으로 그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상황이 이 정도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본인이나 사법부가 불신받는 상황에서 어쨌든 특히 내란 재판 관련돼서 국민적 우려를 깊이 그 사법부도 인식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정도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지 사법부는 어떤 신성불가침의 권위를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네. 분명히 비판받는 점이 있고 불신받는 점이 있으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본인으로 인해서 사법부 전체가 불신받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당론이 아니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일각의 강한 이 사퇴 주장이 뭐 정청래 대표가 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최고위원 얘기하고 있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원내 수석이 얘기하고 있고요. 법사위원장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저는 당 지도부가 하는 것까지는 이제 강원 양면 전략의 강이기 때문에 이해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해라기보다는 그 의도가 어느 정도 좀 관찰이 돼요.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국회 법사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국회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대표하고도 당 소속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날 정말 엄청난 뉴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국회에서 대법원을 관할하는 그 상임위원회가 법사위원회인데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좀 부당하죠. 저는 이제 당 지도부가 어떤 지도부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저는 뭐 공세를 펼치는 것까지는 뭐 그거는 정략적인 차원에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국회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참전하는 거는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을 발표가 왜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여권이 노리는 의도가 하나라고 봅니다. 결국 사법부가 알아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알아서 당신들이 이걸 안 하면은 대법원장 사퇴를 우리가 해서 몰아붙일 테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라. 왜냐하면 이게 법으로 말하자면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법으로 밀어붙일 경우에는 위헌 논란이 첫 번째 하나 있고 역풍 불어요. 왜냐하면 특검도 야당이 다 빠진 일종의 말하자면은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여권에 포진된 특검들이 있는데 수사와 재판까지도 모든 것을 이제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법으로 한다. 이건 부담이 되니까 당신들이 그럼 대법원장이 특정한 판사들을 지명해가지고 전담재판부를 보통법원에 구성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입장을 밝힌다면 아마 여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얘기 같은데 예. 그래서 명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밀 타격하는 저렇게 타깃형 메시지를 자꾸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서 내야 되고 또 내지 않는다고 저희가 뭐 지적을 할 수 있으나 그게 본인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12월까지 끝내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지켜보는 게 맞고 아직 특검 수사가 반환점도 안 돌았는데 벌써부터 수사의 재판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장을 겨냥한 이런 정치 공세는 나중에 설령 어떤 결과가 나와도 불신받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르면 이제 다음 주에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가지고 사법개혁안을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지난주에 전국 법원장 회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의견을 내라고 지금 압박을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그 의견을 내면은 받아들일까요? 일단 지금 그 5대 사법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번 내란 사태와 관계없이도 그동안에 거론되어 오던 그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연내에 그 제도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대법관 증원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 내에서도 이 필요성을 검토해왔던 사안입니다. 물론 그 증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뭐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 지난주에 있었던 법원장 회의에서도 그 증원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고 다만 한꺼번에 12명 증원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재판연구관이나 또 다른 이제 사실심에 투입돼야 될 그런 재판 인력이 대법원의 그 재판연구관으로 차출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균형 있게 봐야 된다. 1, 2심이. 예, 뭐 그런 의견이었고 저는 뭐 타당한 의견이라고 보고요. 그밖에 이제 법관 평가회의나 혹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도 사법부 내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검찰개혁에 비해서 사법개혁은 덜 공론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요. 때문에 조금 더 저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지만 속도전도 중요하겠지만 속도전보다 그로 인해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행착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점들을 좀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뭐 사법부도 당연히 의견 낼 수 있고 다음 주에 그 법관 대표자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서도 아마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로 첨언 드리면요. 민주당은 역사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른바 혁명적으로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이른바 조광조, 뭐 그다음에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 진짜 개혁을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명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속도 조절에 실패했고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다음에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요구가 있어도 속도 조절과 오만하지 않게 미치는 것. 그러면서 이 결과가 반대까지도 나중에 모든 시절이 바뀌었을 때 수용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속 가능성. 그것이 개혁의 요체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만이 만족하는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후과를 치릅니다. 그걸 역사에서 배워야 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잠깐 그 사퇴 요구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잠깐 짚어보면은 사퇴 요구는 어느 정도 그 사법개혁을 위한 압박용이다. 이제 두 분께서 이제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사퇴뿐만이 아니라 지금 탄핵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핵은 어떻게 보면 더 나간 얘기인데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사퇴 압박을 중단하고 뚜렷한 근거가 있으면 차라리 탄핵 소추를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얘기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법률을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있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압력을 통해서 대법원장을 물러나라라는 것보다 정말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다면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게 더 분명하고 더 깔끔한 어떻게 보면 문제의 해법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정치적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죠. 그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결정이 될 때까지 직무가 중지됩니다. 그 얘기는 물론 이제 권한대행이 직무대행이 있겠지만 어쨌든 대법원 재판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고요. 가뜩이나 지금 상고심 적체가 굉장히 심하다. 근데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 적체를 더 어떻게 보면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가 만약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정치적 후폭풍을 여당이 고스란히 맞게 되는데 또 그런 모험은 여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결자 해제해라. 라는 식의 이제 사퇴 압박을 하는 건데 대법원장이 지금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거는 이제 사법부 위상 전체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거라고 보고 민주당에서도 그걸 계속 밀어붙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아까 제가 과유불급 말씀드렸고 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적정선에서 정리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도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떳떳한 게 없습니다. 지난 그 내란 이후에 이재명 그 대표 선거법 위반 관련돼서 34일 만에 이례적으로 파기환송한 거는 대한민국 대법원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보통 대한민국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가 되면은 뭐 짧아도 700일, 길면 900일 이렇게 걸리는데 단 34일 만에 그것도 소부에 배당된 걸 전원합의체로 끌어와가지고 전원합의체로 끌어온 지 9일 만에 파기환송했다는 건 누가 봐도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고 그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본인이 안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내란 재판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신속성을 기하겠다.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법원도 의식하고 있다. 이런 입장 표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 관련 기사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들 쏟아지던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럼 과거에 대법원장 사퇴했던 전례가 언제 있었냐 보니까 가장 최근이 1993년에 김덕주 대법원장이요. 예. 근데 이게 이번 사태랑은 좀 다른 게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인해서 법원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제기가 됐었던. 그건 사안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종의 부패와 관련된 문제였다면은 이거는 이제 정치적 공세잖아요. 근데 저는 차라리 민주당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탄핵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우리 열린우리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모든 걸 지원하고 싶다라고 했다가 그게 탄핵 사유로 돼가지고 정치 개입이라고 해서 던졌잖아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격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판결로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대법원이 판결로 한 것을 어떻게 탄핵 사유로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군불만 지키고 안 하는 건데 저 과거에 사례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아직도 1년 7개월이나 남았는데 이것을 내부의 자정 목소리도 아니고 외부의 정치 세력이 권력으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으로 권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것이 차라리 제도로서 해야지. 그 제도는 탄핵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 안 되면은 이른바 여론이라든가 군불 때는 이런 쪽으로 압박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좀 부당하다. 자신 있으면 차라리 한번 승부를 정치적으로 걸어달라.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장외투쟁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일요일 날 대구 가는 대구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는 것도 이제 장외투쟁을 좀 일부 하면서 이제 어쨌든 9월은 정기국회 시간이니까 한두 번 이렇게 여론을 좀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이 새 결집을 통해서 야권의 어떤 결기를 보여주겠다는 것을 한 축으로 삼고 그다음에 중요한 대여 투쟁은 국회 안에서 한다니 아마 이렇게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대규모 장외 집회가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대구에서 아마 집중적인 세과실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내에서도 사실 이 장외투쟁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맞느냐? 제한적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조금 압축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그런 당내 여론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장외투쟁 하면은 이제 뭐 윤호개인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떠올리고 이제 광장 정치랑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도 데자뷰가 떠오르는데요. 그때도 이제 황교안 대표 시절에 어쨌든 소수 여당으로서 소수 야당으로서 여당을 상대하기 버거우니까 장외투쟁을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장외투쟁에서 결국에는 이제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이제 광화문의 어떤 상징으로 떠오르고 그 장외투쟁의 끝은 삭발과 단식 그리고 총선 참패였습니다. 그걸 우려하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들도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장외투쟁을 한다 그래서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구호, 합리적 견제의 구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윤호개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목소리가 다 나오고 이를테면 그런 어떤 거리의 강경파들이 또다시 득세하는 전한길 씨나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또다시 득세하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 그걸 과연 제어할 수 있느냐. 가뜩이나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내부에서조차도 윤호개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자극이 되고 부추겨지지 않겠냐. 그러면 2019년도 상황하고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윤호개인에 의해서 황호개인이 될 거다. 그 결과는 2020년도의 총선 참패와 같은 그런 어떤 정치적 자멸의 결과를 가져올 텐데 그게 맞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장외투쟁을 하게 되면 지역 그 당협위원장들이 계속 동원을 해야 됩니다. 2019년도에 그 당협위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피로도가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지금
이런 어떤 여당이 이 제기하는 공세 여기에 맞서서 별다르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장애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주력으로 가져갔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이제 정치적 결과는 이미 경험해 본 바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굉장히 유의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장외투쟁을 할지 하게 되면 여론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통일교축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이 지금 구속 기로에 섰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도 결과는 뭐 지금 2시에 시작해가지고 6시에 끝났는데 네, 6시 저는 반에. 여기 6시 반씩 끝났죠. 근데 지금까지 이게 저는 사실 굉장히 논쟁이 없으면 10시 전에 끝날 거로 봤는데 이렇게 좀 길어지는 걸 봐서는 재판부가 조금 뭐 불구속적으로 가닥을 잡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특검이 그렇게 뭐 PPT를 상당 부분 준비하고 혐의 소명을 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데 사실 입증만 되면 이 부분은 법적 논란이 없이 그냥 구속영장이 발부될 사안으로 그러니까 특검의 입장을 놓고 보면 근데 지금까지 11시가 가까이 돼가는 시간까지도 아직도 판단이 안 나와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 체포동의안이 이제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에서 구속 가능성을 조금 저도 점쳤는데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있어서 조금 재판부가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요. 2시에 시작을 해서 심의가 6시 40분쯤에 끝났고, 그러니까 4시간 40분 정도 이제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 한 4시간 정도 가까이 이제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공여자가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이 된 데다가 구속이라는 본인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진술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데다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돈을 전달했다는 날짜, 시간, 장소, 방법 이런 게 다 있고 그에 따르는 물증, 사진 같은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계속 그 공여자하고 연락하면서 대포폰으로 뭔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정황마저 나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대단히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이 만약 구속된다면 이게 수사 확대를 의미하거든요.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 그리고 통일교와의 다른 유착의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다른 이제 위기가 권성동 의원의 이 영장실질심사 결과로 인해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이제 결과가 안 나왔는데 결과가 이제 구속으로 나오면 이제 바로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속이 되는 거고 구속 절차를 이제 밟게 되는 거고 기각이 되면 이제 다시 나오는 건데 그 상황은 한번 같이 지켜보고 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요란한 비가 자주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 내륙에는 최고 10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고 또 지난 주말에 단비가 내린 강릉에도 이번 주에 2차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맑았던 하늘이 흐려지더니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미처 우산을 준비 못한 시민들은 종이박스로 비를 가린 채 빠르게 걸음을 옮깁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린 비는 오후 2-3시간 정도 수도권 등 중서부 지방을 강타했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커지며 비구름이 발달한 건데 충남 서해안과 경기 남부에는 한때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밤사이에는 전선을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영향을 주면서 내륙에 다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충남 지방에 최고 100mm, 경기 남부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내리는 등 이번에도 가을비치고 많은 양의 비를 예상했습니다. 특히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요란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16일 밤사이 영향을 주는 강수대는 점차 남하하겠고 17일 수요일 저기압이 다시 통과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비와 함께 낮 기온도 30도 아래로 떨어져 늦더위의 기세는 크게 꺾이겠습니다. 이번 비가 지난 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 이후 서울 등 중부 대륙 낮 기온이 25도 아래로 급락해 계절의 시계가 가을로 젠걸음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에는 두 차례 비가 내리며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22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계절이 점차 가을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기다렸던 단비가 내린 강릉 등 영동에도 또다시 비가 내립니다. 최근 강릉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며 평년의 40% 가까이 누적 강수량이 증가했지만 아직 194mm의 강수가 부족합니다. 기상청은 강릉 등 영동 지방에 최고 40mm의 비가 내린 뒤 주 후반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적립금으로 받는다면 전액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매액이 5만 원 이상인 선물은 현재 90%에서 95%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개정된 표준 약관이 적용되면서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만에 3배 가까이 성장해 연간 8조 6천억 원 시장이 된 모바일 온라인 등 신유형 상품권. 소비자 분쟁도 많아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유형 상품권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1,349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상품권 사용과 환급 거부가 998건으로 74%를 차지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구매액의 90%만 돌려주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약관 개정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장 위축을 초래하지 않는 새 환불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현금 환불의 경우 5만 원 이하는 지금처럼 90%만 돌려주고 5만 원 초과는 95%까지 환불해 주도록 약관을 바꿨습니다. 특히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표준 약관을 16일부터 적용하도록 업계에 권장했습니다. 그동안 포인트로 환불받을 경우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카카오톡 선물은 구매액 5만 원 이상 선물의 경우 9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효기간 내 소비 가능성이 높은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환불 비용을 현행과 같이 유지해서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유효기간 내 상대적으로 소비 가능성이 낮은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 비용을 높여서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낮췄습니다. 다만 기업이 대량 구매해 소비자 개인에게 선물한 모바일 상품권은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부당한 환불 수수료 조항도 바뀝니다. 환불 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고치도록 했습니다.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상품권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상생 페이백 접수 첫날 약 79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 페이백 누리집을 통해 상생 페이백 지급 신청을 한 인원은 79만 1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4만 명이 수도권 신청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상생 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월별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늘면 증가분의 20%, 월 최대 1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참여할 수 있고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관계였던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구속심사에 출석하며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세요? 네. 범행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A씨는 인천 영종도에서 동업관계였던 20대 여성 틱토커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서해안을 따라 이동해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버린 거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이동하다 무주까지 갔고
별다른 연고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무주까지 추적해온 경찰에 자신은 피해자와 다투다 헤어졌다며 행방을 모른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수사가 이어지자 5월경 피해자의 틱톡 채널에 투자하겠다며 접근했다가 운영과 관련해 마찰이 생겼고 지난 11일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피해자의 시신에 경부를 압박한 흔적이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1살 김동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 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 김 씨도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3일 강원도 철원 최전방 감시초소에서 발생한 육군 하사 총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육군 수사단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했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인지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고인의 GP 투입 경위와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와 뉴질랜드산 녹용을 무허가 한약재로 만들어 판 일당이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무려 41억 원어치가 전국의 한의원에 유통됐는데 탕약을 다려먹은 소비자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복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종 집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는 작업장에 사슴 뿔이 담긴 플라스틱 통이 늘어서 있습니다. 한약재로 만들려고 이미 기초 작업을 끝낸 것들입니다. 검은 이거 다 하셨네. 보니까 이거 봐. 다 검하시고. 아유, 냄새가. 간이 건조된 얇게 잘려있는 녹용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모두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비위생적인 곳에서 불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경동시장에서 무허가 녹용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업자 A씨와 B씨는 상가 건물 한편에 제조 시설을 갖추고 러시아와 뉴질랜드산을 원료로 녹용 절편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7톤을 제조해 5.8톤, 38억 5천만 원어치를 도매상 등 26곳에 팔아넘겼습니다. 다른 업자 C씨는 허가 없이 장소를 바꿔 만든 녹용절편 0.9톤을 팔아 3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다 합쳐 41억 7천만 원 규모의 녹용 약재는 시가보다 최대 36% 싼 가격에 전국 한의원 등 212곳에 유통됐습니다. 아직 피해 사례는 신고되지 않았지만 상당수 소비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탕약 형태로 먹었을 거로 보입니다. 한의원에 판매가 되다 보니 아마 소비자들도 이 녹용을 가지고 탕약한 제조된 탕약을 먹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걸로 저희가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는 녹용과 녹용 절편 1.4톤, 비밀 장부 등을 압수하고 불법 한약재를 만들어 판 4명과 유통에 가담한 3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4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마친 뒤 권 의원은 여러 질문에 잘 설명했다고만 답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지금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앞서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특검 수사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의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납니다.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성비위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던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비위 2차 가해 논란이 있었던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2차 가해 의혹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의 소환 통보에 3차례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내일 특검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이 한학자 총재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건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의 3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특검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면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통일교 측의 이 같은 입장은 특검의 관련 브리핑이 진행된 직후 나왔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입장이 여전하다며 자진 출석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총재가 자진해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한다면 조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했던 특검이 자진 출석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자 통일교 측이 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일교 측이 입장을 내고 얼마 뒤 특검은 한 총재가 자진 출석하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스스로 소환일을 정한 한 총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수사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도 있지만 한 총재가 통일교 의혹 규명의 핵심 인물인 만큼 실익을 따져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을 향한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의혹에 연루된 전 통일교 간부와 권 의원에 대해서도 한 차례 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번에도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참고인인 김장환 목사가 특검의 3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목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출석 요구가 무리하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특검에 냈다고 전했습니다. 김 목사가 조사를 거부한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 김정민, 남경민 씨에 대한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발장에는 김 씨와 남 씨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이전 사건에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증언 내용을 조율하고 국회에 나와 허위 증언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수사관이었던 김 씨와 남 씨는 국회에서 이뤄진 관련 질의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오늘 이틀차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관세 협상과 또 미국 구금 사태를 두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은 역시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실용 외교를 주창하더니 실책 외교, 더 나아가 실망 외교라고 몰아세우며 비자가 문제된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왜 정상회담 때 논의 한 번 안 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그 자리에 서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비자 문제, 해묵은 문제 맞죠?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민주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는데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는 해명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도 제일 많이 만드는데 동맹에게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탈냉전 이후에 한 30년 지나고 나서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었고 또 미국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로 남겼으면 후속 협상에 애를 먹지 않았을 거란 지적이 나온 겁니다. 지금 완전히 좀 미아같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실무 선택을 타결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애초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던 정부 측은 뜻밖의 대답을 내놨습니다. 문서화했다면은 사실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이 매듭 지어지면 국회에도 동의를 구하겠다고 한 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감한 대미 현안 대신 내란 종식으로 화제 전환에 나섰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내란을 옹호하고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입니다. 대정부 질문 4흘차 주제는 경제입니다.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부동산 대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하지 않았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 또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사퇴론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예정에 없던 비공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여당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 수석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논의할 계획 역시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전날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 파장이 계속되자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언급 이후 여권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핵심 관계자는 YTN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의 거취 관련 언급을 공개적으로 해선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안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행보가 다른 논란에 가리는 걸 안타까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이 대통령이 가장 힘을 쏟는 건 경제와 민생,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이란 겁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통령실도 최근 일련의 판결과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당이 내세우는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개혁안을 내고 관여하는 혹은 그렇게 비치는 데는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론으로 추진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승하 원내 대변인은 오늘 원내 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라는 의미로 여러 의원이 내란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이에 따라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내란 전담재판부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면서 법안 논의 뒤 상임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 25일 이전 처리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특검 수사에 항의하며 대구에서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일요일 오후 2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국민규탄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당협위원장 등이 모여 권력의 오만함과 헌정질서 유린, 민주주의 파괴 음모를 규탄하고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수호를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이른바 5극 3특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 고용난도 언급했는데 회의 이후 청년 농업인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인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새 정부 1기 내각 구성이 완비된 이후 첫 국무회의로 정부 출범 이후 세종에서 회의를 주재한 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토대가 균형 발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 운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지역균형 발전 전략인 5극 3특, 즉 5개 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재차 강조했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의사당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진 국무위원들과 토론에서는 농촌 부지를 활용해 주민의 수익을 주는 햇빛 연금 정책 확대와 지방금융의 활성화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년 고용난 해결을 위한 기업들의 역할도 당부했는데 이후 청년 농업인들도 만나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겸업 목적이나 투기 목적으로 농업인 등록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 자원의 분산과 왜곡을 초래합니다. 농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아주 적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0일이 청년의 날인 만큼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해 관련 행사에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청년들과 처음으로 타운홀 미팅도 여는데 임기 동안 청년에 집중하는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대통령실은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개를 확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의 뜻이 담긴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민생을 바꾸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기준점이 될 123대 국정과제가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제안했던 내용을 검토 보완해 의결한 겁니다. 첫머리는 대통령 4년 연임과 결선 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이 그대로 장식했습니다. 불법 계엄에 동원된 군과 검찰, 감사원 같은 권력기관을 개혁해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 과제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임기 중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만의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성장 비전과 함께 산업재해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회 안전망도 촘촘히 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관리 계획도 의결했습니다.
123개 국정과제를 모두 달성하려면 900건 넘는 법령을 고쳐야 하는데 법제처에 국정입법 상황실을 만들어 실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심을 놓치지 않겠다며 온라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춘천 레고랜드와 관련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국고 손실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 전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입니다. 수천억 예산 투입과 함께 강원도 유지 28만 제곱미터를 100년간 무상임대에 조성했습니다. 오랜 기간 특혜 논란이 불거진 이유입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최문순 전 강원지사도 의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겼는데 혐의는 국고 손실과 업무상 배임 그리고 위계 공무집행 방해. 검찰은 지난 2014년 최 전 지사가 레고랜드 관련 거짓 정보를 도의회에 제공하고 보증 지급 합의서를 작성해 결과적으로 강원도에 손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 전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일부 강원도의원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고발이고 당시 투자 역시 레고랜드 주변 기반시설 조성에 쓰인 비용인 만큼 무리한 기소라는 겁니다. 공소한 내용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레고랜드를 지으려면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도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레고랜드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강원도가 보증을 선 뒤 강원도가 세운 레고랜드 관련 출자 기업 중도개발공사가 금융권에 빌린 돈은 모두 합쳐 2,050억 원. 하지만 3년 전 중도개발공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현 김진태 지사는 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신청을 발표했고 이를 채무 불이행으로 받아들인 채권 금융시장이 얼어붙는 등 자금 경색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2,050억 원 부채는 결국 강원도가 모두 갚았습니다. 삼선 강원지사를 지낸 최 전 지사는 레고랜드와 함께 강원 지역 대표 현안이었던 평창 알펜시아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도 치열한 유무죄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시민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남성 측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이혼 소송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 있었음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느닷없이 가방에서 휘발유를 꺼내 사방으로 뿌려댑니다. 놀란 승객들이 혼비백산 달아나지만 아랑곳 없이 불을 붙이고 열차 안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지난 5월 60대 남성 원모 씨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라 불이 번지지는 않았지만 열차 안은 아수라장이 됐고 160여 명이 연기 흡입과 철과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 씨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혹시 그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있다는 그거 공론화하시려고? 네, 맞아요. 검찰은 원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석 달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원 씨가 이혼 소송 결과를 이유로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대피가 조금만 지체됐다면 큰 피해가 생겼을 수 있어 무거운 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원 씨 측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원 씨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이혼 소송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컸던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원 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잘못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원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집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경기 지역의 초중고생 가운데 2.4%가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교실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오늘 발표한 올해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은 2.4%로 지난해 2%보다 0.4%포인트 늘었습니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이 28.6%로 가장 많았고 복도 16.5%, 운동장과 체육관 8.9% 등 교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새벽 취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종묘 담장의 기와를 파손하고 달아났습니다. 국가유산청은 CCTV로 파악한 결과 해당 인물이 어제 새벽 0시 50분쯤 기와를 흔들고 손으로 잡아당긴 뒤 훼손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112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들어 보수는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 인사들이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을 계기로 진보 진영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커크가 맡아온 방송 진행자로 직접 나서서 좌파 그룹이 테러를 조장했다며 대대적인 조사와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Hey everybody, JD Vance here, live from my office in the White House complex. And filling in for somebody who cannot be filled in for, but I'm going to try to do my best. My dear friend, the great Charlie Kirk. 찰리 커크가 생전에 맡아온 팟캐스트 방송의 마이크를 대신 잡은 JD 벤스 부통령. 백악관 비서실장과 대변인, 복지부 장관 등이 게스트로 출연해 극단적인 좌파를 암살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보수 세력을 겨냥한 폭력을 조장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며 모든 정부 권한을 동원해 좌파가 벌이는 테러 소탕을 다짐했습니다. God is my witness. We are going to use every resource we have at the Department of Justice, Homeland Security, and throughout this government to identify, disrupt, dismantle, and destroy these networks and make America safe again for the American people. It will happen, and we will do it in Charlie's name.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재정 지원의 큰손인 조지 소로스가 좌파 폭력의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좌파가 장악한 인터넷 알고리즘이 문제라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Something happened to him over a fairly short period of time. It looks like he was radicalized over the internet, and it's radicalized on the left. He's a left. I have a lot of problems with the left, and they get protected. 트럼프 대통령은 숨진 커크에게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겠다며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오는 21일 애리조나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커크의 추모식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이 고래 등이 혼액될 수 있는 특정 어법으로 잡은 수산물 반입을 내년부터 금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물로 잡은 일부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지난달 말 국가별 수산물 수출 규제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제안을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자망과 안강망, 트롤 등 그물로 잡은 조기와 오징어, 멸치 등 수산물 29종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해수부는 주요 대미 수출 수산물인 김과 굴, 참치, 이빨고기 등은 적법한 어법으로 생산돼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배우이자 감독인 로버트 레드포드가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레드포드의 홍보 담당자는 성명을 통해 레드포드가 유타주 산속에 있는 자택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레드포드는 내일을 향해 쏴라, 아웃 오브 아프리카, 스팅, 흐르는 강물처럼 등 다수의 영화에 출연하며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 가운데 한 명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우상혁은 일본 도쿄에서 계속된 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 34를 뛰어넘으며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뉴질랜드의 해미 시커는 우상혁보다 2cm 높은 2m 36을 넘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우상혁은 마지막 기회에서 발을 2m 37로 올려 금메달에 도전했지만 실패해 지난 2022년 미국 유진 세계선수권에 이어 두 번째 은메달에 만족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메달 2개를 따낸 선수는 우상혁이 유일합니다. 프로야구에서는 SSG가 통산 4번째로 4타자 연속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통산 최다 홈런을 경신하고 있는 최정은 연타석 홈런까지 더해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SSG가 2대0으로 끌려가던 4회 초. 에레디아가 NC 로본의 초구를 받아쳐 담장을 넘깁니다. 다음 타자 최정도 역시 왼쪽 담장 밖으로 공을 날려버립니다. 2대2 동점에서 한유섬이 때린 공은 오른쪽 펜스를 넘어갑니다. 이어서 류호승도 밤하늘의 대형 아치를 그리며 4타자 연속 홈런을 완성했습니다. 최대한 힘 빼려고 했었고 홈런 의식은 안 하려고 최대한 했는데 운 좋게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최정과 한유섬은 지난 2021년 6월에 역대 3번째 4타자 연속 홈런을 만들어낸 이후 4년 3개월 만에 다시 대기록을 합작했습니다. 홈런을 때릴 때마다 통산 최다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최정은 4대1로 앞선 5회에 연타석 홈런까지 터뜨렸습니다. 팀의 7대3 승리를 이끌고 가을 야구로 가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삼성의 디아즈가 팀이 3대3 동점을 만든 6회, 경기를 뒤집는 3런 홈런을 터뜨립니다. 시즌 47호로 하나만 더 추가하면 2015년 같은 팀의 나바로가 세웠던 외국인 한 시즌 최다 홈런과 타이 기록을 세웁니다. 삼성은 가을 야구 경쟁을 하고 있는 롯데를 7대5로 물리치고 6위 롯데와의 승차를 한 경기 반으로 벌렸습니다. 한화는 6회까지 한 점만 내준 와이스의 호투와 노시환과 안치홍의 홈런포 등을 앞세워 기아를 11대1로 물리쳤습니다. 알칸타라가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키움은 두산을 4대1로 눌렀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국제대회로 치러진 여자농구 박신자컵에서 우리나라 여자농구의 힘을 보여준 선수가 있습니다. 폭발적인 3점 슛으로 대회 득점왕에 오른 청주 KB의 강희슬 선수인데요.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슈터 강희슬 선수를 허재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일본과 스페인 등 강팀을 상대로 보여준 강희슬의 득점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6경기에서 꽂아넣은 석점슛만 26개. 득점왕은 당연히 강희슬의 차지였습니다. 특히 극적인 한 점차 역전승을 이끈 덴소와의 경기는 강희슬의 진가를 입증한 무대였습니다. 일본 팀과 경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뭔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해볼만 할 것 같고 계속해서 일본한테 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존심이 상한 것도 있었어가지고 꼭 이기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했었거든요. 올해 나이 31살. 이제 베테랑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나이지만 강희슬의 농구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뭔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선수들한테 더 크게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코트에서 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코트에서 모든 걸 보여주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농구에 대한 태도라든지 마인드가 많이 좋아져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린 선수도 이슬 언니를 보면서 배우는 점도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으로 가득했던 지난 2시즌을 뒤로하고 유럽 무대를 경험하고 돌아온 박지수와 함께하는 이번 시즌을 강희슬은 굵은 땀방울을 쏟아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지수가 있을 때도 저희가 통합 우승을 못했고 작년에도 아쉽게 챔프전 진출에 실패를 했는데 팀적으로 잘 만들어서 시즌을 좀 치르고 싶고 다가오는 시즌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한국전력이 프로배구 컵대회에서 우리카드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전남 여수에서 계속된 대회 남자부 B조 경기에서 구교혁이 13득점을 올리고 블로킹에서 13대7로 앞서며 우리카드를 3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세 팀이 조별리그를 펼치면서 첫 경기에서 우리카드에 승리했던 대한항공도 4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남자 장대 높이뛰기 세계 최강자 스웨덴의 듀플랜티스가 개인 통산 14번째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세계선수권 3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듀플랜티스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남자 장대 높이뛰기 결선에서 6m 30을 3차 시기에서 극적으로 넘고 우승을 차지하는 동시에 세계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듀플랜티스는 세르게이 붓카 이후 남자 장대 높이뛰기에서 세계선수권 3연속 우승을 달성한 역대 두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듀플랜티스의 우승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Yeah, I mean, I think for sure it's way more special. It's night and day. I don't think it's really even comparable to break world record in a championship meet and then not in it. It's like, yeah, it's not really comparable, I would say. So this is like very much extra special for me and everybody, I would say. And 지난 88 서울올림픽 때 튀르키예가 선물했던 서울올림픽공원 내 분수가 재가동됐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임직원들과 튀르키예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살리 무랏 타메르 튀르키예 대사는 이 분수는 물이 계속 흐르는 만큼 두 나라의 형제관계가 지속할 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립니다. 점차 전국으로 비가 확대된 뒤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최고 60에서 80mm, 충남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중서부와 전북에는 오후까지, 경북과 제주도에는 오후에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 충남 일부 지역에는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여기에 돌풍과 벼락도 동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이 극심한 강릉에는 10에서 40mm의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밤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동쪽 지역과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4도, 광주 24도, 대구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8도, 광주 29도, 대구 32도로 오늘보다 낮아지지만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전남과 영남을 중심으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모레는 호남 지역에 또다시 비가 오겠고 금요일 오후에 중서부를 시작으로 주말까지 점차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